코로나19가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일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춤판이 벌어지고 연말을 맞아 파티룸 등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와 기도원에선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대구로 향했던 의료 영웅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습니다. 생업까지 뒤로 한 채 모인 의료진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 시각 법무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1차 기일 이후 두 번째 열린 징계위인데 오늘은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면서 오랜 기간 갖가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런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해당 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고 노숙 생활을 한 아들이 사회복지사를 우연히 만나기 전 어떻게 생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JTBC가 입수한 나흘치 CCTV에서 최 씨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밤을 잊은 듯 북적이던 동대문 시장은 지금 이렇게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불을 켜고 영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 도매시장입니다. 밤새 운영되다 보니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JTBC가 2달간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돌봐오던 여러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오늘 해당 목사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오늘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하루 사이에 숨진 사람이 13명으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 고령층으로 번지면서 위중한 환자가 많아지고 이어서 사망자까지 늘어나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환자도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이번 주에만 적어도 70명의 중환자가 나올 걸로 예상되지만 병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마치 딴 세상에 살듯이 또 혼자 사는 세상처럼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 상황을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김장 모임에서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천안에서는 마을 주민 7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시작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달 사이 연령대별 감염 경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족 또는 지인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코로나가 쉽게 전파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19는 비슷한 감염병에 비해 가정 내 전파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메르스의 3배, 사스의 2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감염이 무서운 건 외부로 무섭게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찾기 힘들고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지역 확산으로 가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접촉을 줄이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의 말과 걱정보다 지금 당장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전문가들은 집안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면 모임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요즘 라운지 클럽에서는 새벽반, 아침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영업을 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은밀하게 문을 여는 겁니다. 경찰과의 숨바꼭질이라면서 방역망을 비웃기도 합니다. 한 클럽 안의 영상을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춤을 춥니다. 일부는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 라운지 클럽 모습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가 8시 반 출근하고 여기 일이 벌써 다니는데 새벽 5시에 오면은 그래서 줄 서게 됩니다. 아침에 3시에 가서
한 클럽의 홍보글에는 경찰과의 숨바꼭질이란 표현도 등장합니다. 집합 제한이 풀리는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돼 아침 운동, 새벽반으로도 불립니다. 경찰관이 가면 누가 신호를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의 스탠딩만 하고 있고 손을 안 쓰고 있어요. 해당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내일부터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 유흥주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 라운지 클럽으로 몰린 겁니다. 연말 모임과 행사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말 저녁 파티룸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꽉 찼습니다. 해돋이 펜션들도 방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예약 마감됐어요. 어제 취소 한 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주요 집단 발생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이 2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작은 모임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써야 할 마스크인데 써달라고 한 사람을 때리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번엔 편의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교회나 기도원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제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오자 직원이 제지합니다. 화가 난 손님이 투명 가림막을 3개 치자 직원의 안경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후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와 때립니다. 나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데 마스크를 내가 왜 써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제천에서는 교회 연쇄 감염 등으로 누적 확진자가 180명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기본적인 수칙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교회나 기도원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교회 등 종교시설 10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고 547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기도원에서는 다양한 교회 신도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서울 성석교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까지 대면 부흥회를 열었지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등에 가려져 작은 창문 2개만 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행사 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그리고 소모임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음식 섭취, 마지막으로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시설을 통한 확산을 우려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겨울 나들이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외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사람들이 스키장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대형 스키장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스키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스키장에서 장비를 빌리는 렌털샵의 20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직원 전용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층 직원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렌털샵 동료 직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입니다. 스키장 측은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고 방문객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가 스키장 밖에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썼습니다. 술자리 모임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을 할 때 그 원활하게 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기서 친목 도모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스키장에 들어와 있는 외부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스키장 업무에 관련이 있거나 같은 숙소를 쓰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키장 측은 내일 하루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처럼 실외에 있는 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키장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도 상관도 없고 거리도 엄청 떨어져서 스키 타니까 다른 때보다는. 실제 동해안에 이름난 콘도나 호텔들은 연말엔 해돋이 관광객 등이 몰려 객실이 거의 모두 예약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면 언제 어디서라도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이와 달리 코로나 현장 동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식, 그리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백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위원회가 지금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엔 나옵니까? 일단 징계위 절차 자체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서 9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징계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징계위원도 지난번과 같이 4명이 출석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중 절반 넘게, 즉 3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결론이 납니다. 앞서 증인을 누굴 부를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위원회가 최종 채택한 증인은 총 8명인데 1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취소했고 나머지 7명 중 5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법리를 검토한 이정화 검사,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서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또 채널A 사건에 관여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신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네, 오늘도 절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원 7명을 모두 채운 뒤에 다시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잘 들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징계위 결과가 아마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징계위 상황을 지켜보다 평소처럼 오후 6시 20분쯤 퇴근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통상 업무를 봤습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도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되면 곧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평소와 다르게 차에서 직접 내렸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보통 출근길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검 정문 앞에서 차를 멈추고 잠시 내렸습니다. 정문 앞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들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된다. 나오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자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지난번 직무정지 때처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징계위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징계위원들께 부탁드린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열린 징계위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주 첫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에서 일절 진행 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 법무부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청구할 당시 모든 진행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던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이번 추윤 갈등에 대해선 그만큼 정치적 민감성과 심각성을 높게 평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관심은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 문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징계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 수위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재가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양자택일밖에는 선택지가 없는데요. 마침 오늘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도 내부 비리에 엄정하지 않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을 거명한 건 아니지만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떨어진 지지율 회복에 좋지 않다는 평가가 여권 내부에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이걸 그대로 재가함으로써 징계위 국면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재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론이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 대통령이 재가했는지 여부를 밝힐 전망인데요. 그 시간이 오늘 밤이나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중에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JTBC가 2달에 걸쳐 단독으로 심층 취재한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성을 착취하면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들고 걸어갑니다. 들이닥친 곳은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마을. 주거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막아서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빼서 여기다 내보내드릴게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A 목사의 자택과 맞은편에 있는 성교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착취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던 20대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착취 때마다 목사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겨우 탈출했지만 목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오늘 목사의 자택과 차량에서 동영상 촬영 증거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JTBC는 피해자들의 고소장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음란마귀란 말이 나옵니다.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를 때 늘 음란마귀를 빼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2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머물렀고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B씨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고소장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02년 겨울 A 목사는 B씨를 교회 1층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죄를 용서해주겠다며 저지른 나쁜 행동을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아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며 인정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켰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음란마귀가 빠진다고 목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1년에 60번, 또 해가 지날수록 더 잦아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일은 17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겐 목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돈독한 관계로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애들한테 정말로 손 하나 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압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기획 취재를 함께한 봉지욱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시작했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 피해자는 17년 만에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후 피해자 주장을 교차 확인하면서 제2, 제3 다른 피해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결국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료 변론을 자처한 고소 대리인이 나타나서 약 2주 전에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고소를 바탕으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취재진이 그 현장을 포착을 했고요. 어디에 나갔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경기도 교회와 자택입니다. 그 목사가 거주하는 곳과 아이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압수수색했고요. 목사 집 앞에 있는 여러 대의 차량들도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두 곳 외에도 세 곳에 다른 건물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찰은 목사가 찍었다는 성착취 동영상, 이 동영상 촬영 파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실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 보냈는데 어떻게 당국이 10년 넘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이들은 대부분 신도들의 아이들입니다. 예. 목사 측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애들을 교육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맡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피해자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이 초, 중, 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당국에서 올 때마다 이 아이들은 목사 측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약간 바보 흉내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보 흉내를 내면 당국은 그걸 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당국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목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혐의에 대해서요?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그 목사를 만나지 못해 목사의 부인과 저희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 측은 일단 아이들 성폭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들이 오해가 있는 거다. 목사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다 라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게 계속 잘못 전해지면서 엉뚱하게도 성폭력 의혹으로 번진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음란 상담죄 관련해서는 일단 목사가 아이들과 그런 이름의 상담한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 험한 사회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관련 보도를 이어갑니까? 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금 역대급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힘들고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던 종합병원을 그만두거나 고시원에 머물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의료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영 간호사는 이번 주부터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를 위해서입니다.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친구들이랑 이렇게 3명이서 와가지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뭐 도움될 수 있는 거 같이 얘기하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좀 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분들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1차 유행이 심각했던 대구에서 결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가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엔 대구에서 도움을 또 줄 수 있을 때. 김수경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의사인 가족들에게 자원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라도 사실은 뭐 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면 당연히 가야 되고요. 대구 1차 유행 때 동참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려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는 참여를 하지 못했고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셔가지고요. 종합병원 의사 자리를 내놓고 봉사에 나선 의료진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성북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합니다. 준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신청한 자원자들은 2,600명이 넘습니다. 모두 코로나 위기를 빨리 넘기길 바라는 한 마음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의료진이 부족한 현장에 전공의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전공의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면제해주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금은 병상도 부족하지만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개원의, 그리고 의대생 봉사단까지 약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생각했습니다. 의료 인력들이 가급적 의료 현장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는 빠졌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때문입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이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없애는 걸 논의하다 전문의가 되는 자격시험을 아예 빼주는 것도 들여다봤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걸면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의 시험을 보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3,000명이 거의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그래야. 협조를 유도해달라. 노예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본 의대생들을 구제해 투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공의를 방역 현장에 투입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의료진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을 두고 비판이 높습니다.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어제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종혁 기자, 어제는 서울역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달하는 곳이죠. 자, 제 뒤로 보이는 곳이 4번 출구고요. 옆에 3번 출구 그리고 4번 출구 사이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녁 6시 검사소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이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검사들을 받았는지 또 실제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까? 자, 어제 이 검사 첫날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수도권에서 4,97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부분인 4,285명이 이 기존의 표준검사법인 비인도 도말 PCR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전자 검사이다 보니까 며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내일 공식 통계 현황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279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검사로는 현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현장에서는요,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보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검사소에서는 이 검사를 받기 위해 현장을 왔다가 돌아가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고충도 크다면서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천막들이 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위가 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 서울만 해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당분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난로에 이 손을 녹이거나 혹은 뭐 주머니 안에 핫팩을 놓고 간간히 손을 녹이는 의료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들도 추위가 가장 힘들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이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씩 교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완벽하진 뭐 않겠지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뒤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임시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좌우 그리고 뒤쪽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게 가려져 있긴 한데요. 자, 일부 검사소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바람이 온전하게 통하는 이 천막이 설치되었다가 이 의료진들이 고충을 호소하자 어젯밤에 철거를 한 다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또 온전한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위를 완전하게 막기에는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여간 이래저래 의료진들의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의료진도 문제지만 병상은 더 심각합니다. 중환자가 쓸 수 있는 병상은 서울에 2개, 경기에 1개뿐입니다. 인천에도 대전에도 전북에도 없습니다. 중환자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번 주가 걱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입니다. 10층부터 13층 병동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기로 했습니다. 환자 107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6%를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약 85%에 달합니다. 병상이 없으니 환자를 제때 옮기지 못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틀 넘게 집에서 기다리는 환자도 268명이나 됩니다. 가장 절박한 곳은 중환자 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새 4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148개 가운데 남은 건 3개뿐입니다. 수도권 주요 5개 대형 병원이 제공한 중환자 병상 39개도 이미 가득 찼습니다. 나머지 16곳도 이미 병상을 제공했거나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 287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번 주에 하루 10명씩 중환자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일주일 만에 최소 70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사이 중환자 병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밝힐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지금 옆에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좀 발빠른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야 했지만 정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에 정부는 중앙 또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조선대병원은 호남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만 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확장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판만 바꾼 셈이고요. 조선대병원은 예산은 받았는데 아직 새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결국은 민간 병원에 정부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미리 준비만 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은 나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데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위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들이 자발적으로는 나서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감염병 관련 조항에 따라 동원령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환자를 어디로 딴 데로 몰고 그 코로나 중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반 중환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늦은 건 맞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우선 미국 상황부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에게 먼저 주사를 놨던 영국과 달리 의료진이 첫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백신이 보급된다면 내년 초여름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3, 2, 1, vaccinate! 미국 뉴욕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첫 접종자는 뉴욕의 산드라 린지 간호사였습니다. 린지는 지난 봄부터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I just think also as a leader in the organization that I lead by example. I don't ask people to do anything that I would not do myself. And so I was happy to volunteer to be among the first. 각 주에선 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고 접종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A자 장관은 내년 2월 말이면 이런 일반 약국 유통체인에서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이번 주말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 배포가 시작됩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에 추가로 1억 회분을 주문하는 협상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아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You still need to wear the mask. You still need to think of yourself as potentially contagious, even though you are protected from getting sick at a very high.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백신이 보급됐을 때 미국에서 내년 초여름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먼저 오늘 치료제 승인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에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 승인이 있었고요. 곧 투약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신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내년 1분기 접종 또 백신 추가 확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내년 2, 3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국내 백신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은 직접 총리가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어떻게 백신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부의 입장 또 물었습니다. 현재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그 김필규 기자 보도처럼 화이자의 경우도 미국도 추가 구매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제약사들도 성구매가 꽉 차 있는 데다 특히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의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면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사가 아니라 그 다국가 연합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급하다고 해서 코박스를 통해서 국내에 더 많은 백신을 도입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코박스 퍼실리티는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한 연합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20%만 주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과 계약이 늦어서 물량 확보가 안 된다고 해도 코박스를 통해서 더 가져올 수도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간 정부는 완성도 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선구매했다가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로 돌아온 조두순에게 법원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밤 9시부터는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놀이터나 어린이집, 학교에 아예 못 갑니다. 앞으로 7년 동안입니다. 또 술도 신고하고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달 전 검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건 꼭 지키게 정해달라고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시설을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원,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대상입니다. 이 2가지 사항은 전자발찌를 통해 어기는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합니다. 검찰은 또 아예 술은 못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주 1-2잔 정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시에 전담보호관찰관이 알코올 측정을 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본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밀착 감시하는 당국도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먹으려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 밖에서 마실 경우 음주 장소, 술 종류, 귀가 시간, 이동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마실 때도 술 종류를 알려야 하고 마신 뒤 6시간 내에 외출하려면 방문 목적과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즉 2027년 12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 지켰다가 적발되면 조두순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 규정을 어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가 제대로 감시하는 게 먼저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2시간 가까이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쓰러진 학생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린 학생들은 권투 연습, 스파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아파트 측에선 CCTV 영상이 지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학년 A군에겐 지난달 28일이 부모를 본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A군은 같은 학년 남학생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이 뒤쪽 문을 통해 들어온 뒤 이 번호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시설이 비어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잠금 장치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왼손가락을 까딱거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간헐적이니까. 가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A군 가족에게 권투 연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가량 맞은 A군이 정신을 잃자 동생에게 연락해 스파링 중 정신을 잃었다고 알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판단해 가해 학생들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답답한 A군 부모는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가해자랑 합의를 하든지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가해자랑 뭘 합의를 하나요? CCTV에 가해자 얼굴이 나오니 가해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이 구속될 정도의 폭행 영상을 본 아파트 관리소장의 설명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토닥토닥 했나 보더라고.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이제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 평온했다. 일방적으로 패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토닥토닥 한 거고. 게다가 CCTV 영상이 지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어젯밤 유튜브와 지메일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도 구글은 사과도 해명도 배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새 법을 구글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아찔했던 게 저희가 팀끼리 공동 작업하는 그런 파일들을 비싸잖아요. 이번에는 보상을 해줄. 한 달여 만에 또 터진 구글 서비스장에 소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넘는 돈을 내는 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배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소셜미디어 계정에 문제 발생과 복구를 알린 게 답니다. 해명이나 사과의 말은커녕 우리말 공지조차 아직 없습니다. JTBC의 취재에 짤막한 공식 입장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유튜브 하나만 해도 우리 인구의 80% 넘는 사람이 쓰는데 모르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에는 정부가 나섰습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지난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글에 먹통의 원인 등을 제출하고 우리말 공지와 상담 안내를 지시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법이 통과된 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하지만 만약 구글이 정부 지시를 무시하더라도 사실상 과태료 1,000만 원을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커진 만큼 더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일동 후디스가 판매하는 유아용 간식에서 1.4cm 크기의 금속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6, 7개월 유아들이 먹는 쌀과자입니다. 금속 이물질은 원재료 제조 설비를 청소하는 솔에서 떨어진 철사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7,460개가 생산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가게들이 문을 닫지만 야간 도매업으로 신고된 동대문 도매상가는 밤에 문 열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밤새 부딪히면서 일하는데 괜찮을지 밀착 카메라가 둘러봤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어느 중간 상인은 여긴 딴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동대문 일대 모습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동대문 쇼핑센터가 있는 이 전철역 출구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게들은 전부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영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류 도매 상가들입니다. 여기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버스들이 상인들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까지 지역 이름이 붙은 정류소 표지판들이 눈에 띕니다. 대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도매상가 건물 앞으로 가봤습니다. 밤 8시부터 영업한다고 써있는 건물,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열화상 카메라 옆에서 보안 요원이 입장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누가 오는지 기록하진 않습니다. 매장마다 코트와 여성복들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지방으로 내려보낼 옷구러미가 쌓여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상인들, 옷을 손질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통로에 나와서 일을 보는 중에도 마스크는 없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가지러 가기도 합니다. 짐가방을 펼쳐놓고 옷가게 안에 자리를 잡은 한 여성. 마스크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중국인 BJ들입니다. 손님들이 이거 써봐달라고 하면 이거 써버립니다. 매장에 있는 옷을 보여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기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입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는 또 다른 상가. 들어가면서 체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체온계는 먹통입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건물 안을 숨가쁘게 돌아다닙니다. 지방에 있는 상인 대신 옷을 사서 화물차에 실어주는 이른바 사입삼촌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입니다. 동대문 쇼핑센터에만 2,000명 정도가 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통로. 2m 거리두기는커녕 어깨가 닿습니다. 다 돌아요. 네, 동해시장 전장까지 다 돌아요.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숨이 차니까 마스크를 상가에 들어가면 벗게 돼요, 자연스럽게. 닷새 전 이 건물 1층 매장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구청은 방역 조치를 한 뒤 접촉자 검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돕니다. 엄청 불안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일주일 동안 해열제를 먹고 일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확진자가 나오자 상가 측은
문 닫을 가게는 닫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헷갈리게 다 왔죠.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저도 건설을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가게를 어떻게 못하니까. 새벽 2시 반이 되자 다른 사람들이 상가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QR코드를 찍거나 따로 명부를 적진 않습니다. 도매 상가의 밥 시간, 가게에 자리를 펴고 이웃들과 모여 밥을 먹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쇼핑을 끝낸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고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얘기를 해요. 마스크 쓰라고 왜 안 쓰냐고. 뭐 어때요 이런 식. 그런가 보다. 딴 세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시시거래요. 상인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나와 그나마 있는 손님마저 줄까 걱정입니다. 이번주는 더 없잖아. 나 좀 덥고. 나 30년 장사했는데 3개가 와야 지금 제 뒤로 상인들을 태우려고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을 출발해 전국 각지로 흩어질 겁니다.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행여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국정홍보, 총리홍보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우울한 요즘 만화 하나 보고 가시죠. 여성이 굉장히 화가 났죠? 왜일까요?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졌다, 이게 이유군요. 그런데 다음 컷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합니다. 눈을 감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네요. 코로나로 답답할 땐 총리한테 풀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만화 스트레스를 풀긴커녕 많은 이들의 화를 돋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때 피부 트러블로 짜증 팍팍 내는 철없는 캐릭터로 국민을 표현하고 총리만 인자하게 그걸 다 받아준다? 네, 총리 홍보용이냐 이런 논란 일으키면서 결국 총리실 이 만화를 소셜미디어에서 내렸습니다. 자, 만화 봤으니까 예능도 하나 보고 가실까요? 어서 오세요. 총리식당입니다. 네, 삼청동 공관에서 정 총리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KTV가 재밌게 정책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총리와 장관이 밥 먹으며 대화한 걸 보여주는 식사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메뉴는 박 장관이 추천했다는 낙지전골이네요.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실까요? 중기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판단이네요. 그 총리님한테 배운 겁니다, 이거. 진짜. 왜냐면 짜고 들어왔다고 그래. 인내가 대단하시고요. 근데 이 인내라는 거는 내공이 없으면 힘든 것이고 또 화를 잘 안 내세요. 그것은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도 많습니다만 정 총리가 밥을 사는 역할이라 그런지 덕담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국정 홍보인지 정세균 총리 홍보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대응 집중을 이유로 이 정부판 식사 예능도 잠시 접기로 했다는군요. 두 번째 브리핑, 보란 듯 김장입니다. 이번엔 코로나 시대 집에서 담그는 김치에 도전한 얘기인데요. I had no idea that all of this went into making kimchi, which I eat not every day, but almost every day. So today I want to learn how to make it.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한테 김장을 배운다는 외국인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입니다. 요리 실력 한번 볼까요? Good job. More? More. Could you bring the bowl? Yeah. Handle. Put the stuffing. Too much. Yeah, too much. 네, 요리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해리스 대사 김치 속의 멘트만큼은 청산유수입니다. A uniquely Korean, world-renowned food, kimchi.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etenders out there, but there's nothing more Korean than kimchi.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 김장 다분히 중국 보란 듯한 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중국 관영 매체가 나서서 야채 절임 파오차이 갖고 자꾸 우리가 김치의 원조다 이런 이상한 얘기했잖아요. 해리스 대사 앞서 트위터에도 김치 종주국 한국이라고 중국 향해 견제구 세게 날리더니 오늘은 아예 김장에 팔을 걷어붙이고 보란 듯 김치 원조국 홍보에 나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들은 해리스 대사의 김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해리스 대사의 김치 파오차이에만 길들여진 중국인들 입맛엔 좀 매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 쓰는 도구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처럼 생겼죠. 빠르면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신속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정치권과 방역당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일단은 그 검증된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이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걸로 국민 누구나 집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게 하자는데 방역당국은 어렵다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가 맞을까요? 결론은 지금 현재로선 못한다입니다. 앞서 보신 신속항원 검사 도구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지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것처럼 코 속 깊숙이 거의 목까지 면봉 넣어서 검체 채취해야 하는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조차 본인 코에 직접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각도를 잘 잡고 이제 코 점막을 다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갖고 넣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밀어넣지 못한 상태에서 진단율이 확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 검사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가진단 가능하려면 의료인 도움 없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구가 나와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자가진단은 외국에서도 이제 막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600만 명이 넘는 미국도 지난달에야 처음 비전문가용 자가진단 기구 1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제조사는 내년 초쯤에야 전국 유통 가능할 걸로 보는데 코 안쪽에서 채취해서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한테 당신 코로나 감염 의심되니까 직접 진단해 보시오라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료진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해서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자가 진단용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신뢰할 만한 다른 자가 진단 방식도 아직은 없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기린 한 마리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금방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뒤쫓아 달리더니 결국 차량을 가로질러 앞을 가로막죠. 급하게 차량을 후진시키는 사람들의 긴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케냐의 한 국립공원 정글 투어에서 일어난 일로 관광객들이 놀라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법 주문을 외치면서 높이 약 200m의 알프스 절벽에서 빗자루를 타고 뛰어내립니다. 이들은 낙하산을 펼치기 직전까지 바닥으로 돌진하는데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빗자루를 타고 마법사들이 겨루는 가상 스포츠 퀴디치 게임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He is of one of the older age groups, but I can tell you that Santa Claus is immune to this virus, so he will be able to travel in and out of the airspace and be able to deliver presents to children. 현지 시간으로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리아 벤커코브 박사는 산타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산타와의 거리 두기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벨기에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자원봉사자가 산타 복장을 하고 요양원을 찾았다가 환자와 직원 75명이 감염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산타가 달려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성을 쓰러뜨리더니 이번엔 한 요정이 나타나서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제압합니다.
이들은 연휴 기간에 나타나는 좀도둑을 잡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산타와 요정으로 변장하고 잠복하던 경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훔치던 일당 3명 가운데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몰고 달아난 나머지 1명도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교각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차를 몰던 20대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도 크게 다쳤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끝에 노숙인이 된 아들의 사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아들 최모 씨가 석 달간 노숙 생활을 했던 지하철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진 뒤 집을 나온 최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만날 때까지 나흘간의 모습이 담긴 CCTV 기록을 입수한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려 했던 그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외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최 씨는 어머니를 잃고 석 달간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 씨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의 CCTV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를 만나기 전 나흘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곳에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고립된 채 혼자였습니다. 최 씨가 집을 나와 자리를 잡은 곳은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이수역 앞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챙겨온 짐은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최 씨,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다. 도와달라. 어머니 김 씨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시간을 쪼그려 앉아있던 최 씨, 음료수를 꺼내듭니다. 최 씨가 그날 먹은 건 음료수 한 병뿐입니다. 그냥 안 생각했어요. 식사는 어디서 하신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나흘째 이수역 앞을 지키던 최 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나흘치 영상에서 유일하게 말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최 씨는 긴급 복지 대상자가 됐습니다. 매달 생계비 45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후 최 씨가 어디로 가게 될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두 모자는 12년간 건강보험료를 못 냈고 전기요금도 1년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엔 빠졌습니다. 허점이 무엇인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은 밀렸는지,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지, 화재 같은 사고를 당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무려 33가지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450만 명, 이 가운데 17만 명의 고위험군을 추려내 시청이나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김 씨 모자는 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에서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사장이 정도입니다.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도권 안에 넣는 거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모자는 매월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만 523만 원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도 지난해 6월부터 밀려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득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이 밀려도 지자체에 곧장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역들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빅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직접 찾아가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28만 원, 두 모자가 정부에서 받아온 한 달 생활비입니다. 2년 전에 신청을 한 뒤에야 주거급여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생계급여도 있고 또 의료급여도 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는 걸 잘 입증하지 못하면 더 주지 않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김 씨를 상담한 건 50차례 정도입니다. 어머니 김 씨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했습니다. 아들 최 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모님은 단독으로 항상 오셨었고요. 아드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셨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지원 요청을 해줬던 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김 씨 모자는 근로 능력 있는 2인 가구가 됐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니터링하는 대상입니다. 2015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취약 가구를 관리하는 찾아가는 주민센터 제도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복지사는 JTBC에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통장이나 지인 사례 회의를 통해 아들의 장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김 씨가 급여를 받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거급여 28만 원 말고 생계나 의료급여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의 부양 의무자로 돼 있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과 연락을 꺼렸는데 부양 의무자를 바꾸기 위해서도 역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모태가 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5분 정도의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12차례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 안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성하고 사죄하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5분여의 기자회견 동안 사과 표현이 12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유죄를 받은 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혐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를 놓고 의견이 다소 달랐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힘을 싣는 차원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JTBC에 사과를 잘했다고 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탄핵 논란 등을 털어내고 중도층을 끌어안는 시도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는 사과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 개인만이 아닌 당 전체에 사과이길 바란다고 경계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리기사나 학원 강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벌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애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려던 3차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요즘 하루 벌이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손님은 적은데 대리기사는 많다 보니 한두 건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끝나요. 요즘 전 8시에 나가가지고 11시까지 한 2콜 정도? 애들 학원비 벌러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밤새 콜을 기다리다가 쉬지 못한 채 낮엔 다른 일을 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맞으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뭐 낮에도 나와가지고 골프장이나 여행직이나 일일기사나 그런 걸로 가고 그러잖아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 저녁 모임이 줄고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대리기사나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소상공인의 핀셋 지원하려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저소득층까지도 주는 방안을 포함해 지급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줄 예산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1, 2월로 앞당겨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원금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큰 사람부터 먼저 주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을 먼저 주고 다른 업종은 그 다음에 주겠다는 겁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만 0세에서 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매달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을 주고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를 기존 검사와 백신으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런던 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최근 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새로 보고했습니다. We've currently identified over 1,000 cases with this variant, predominantly in the south of England, although cases have been identified in nearly 60 different local authority areas, and numbers are increasing rapidly. 기존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유전자 배열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당국은 일단 기존의 코로나19 검사로도 해당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진 기존 진단법과 예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d in terms of the symptoms symptoms things, so fa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ymptoms are any worse or different from other variants of this coronavirus.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Does it in any way interfere with diagnostics? Would it in any way interfere with vaccine effectiveness? These are questions. None of these questions have been addressed yet. 변종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영국 정부는 런던 등 주요 지역 봉쇄 조치를 최고 수위로 높였습니다. 모든 식당은 하루 종일 배달과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호텔과 영화관 등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야외에서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So it's obviously going to be very hard to do anything that we planned in the next few days. It's a sudden change, but that's the reality of this and kind of expecting it really.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하루 2만 명 안팎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4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집에서 한가롭게 개와 휴식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아베 정권을 계승한 스가 총리 역시 닮은 꼴 행보로 어려움에 빠진 모습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3,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 11일, 스가 총리가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별명으로 인사를 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ガースー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예상치 못한 답변에 진행자들도 웃음으로 넘깁니다. 같은 시각 정부 코로나 대책 자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가 심각하다며 여행 지원책인 고투 트래블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가스는 인기 개그 프로그램 PD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관방장관 시절 스가 총리의 별명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어갔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의료진, 환자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일국의 총리가 웃으며 농담을 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은 곧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대책이 잘못됐다는 답변이 60%를 넘었고 내각 지지율은 40%대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뒤늦게 고투 트랩을 전국 일시 중단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민당 일각에선 고투 트랩을 중단에 대해 쓸데없는 짓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거든. 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좋은 연기를 위해선 전문가의 코칭이 꼭 필요하죠. 남다른 결과를 만드니까 마치 와이즈 캠프처럼.
비주얼 싱킹에 비주얼 코칭을 더해 초등 공부를 완성하다.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와이즈 캠프.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출근길 물을 나섰을 때 다시 들어가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해도 발을 동동 구를 만큼 동장군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이 남색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꽁꽁 얼었습니다. 중부 지역을 자세히 보면 강원도 일부 지역은 하얀색인데요. 영하 20도 이하로 그야말로 맹추위가 찾아온 곳입니다. 서울은 영하 11.1도, 홍천 서성면은 영하 24.7도로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기후변화로 따뜻해진다는데 겨울만 되면 한파는 어김없이 찾아오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 한파가 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파 경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73년부터 최저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겨울은 따뜻해졌는데요. 하지만 한파일수는 좀 다릅니다. 80년대는 한파일이 많았던 반면 90년대에는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는 다시 늘어나면서 변동이 심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은 한파일수가 많은 걸로 역대 10위 안에 드는 해가 3개, 적은 걸로 10위 안에 드는 해가 4개로 변동폭이 더 커졌는데요. 한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겠지만 한파는 지금과 비슷하게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점점 종잡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올겨울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이어 한파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날이 좀 풀릴지 일기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상층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해와 동해 이렇게 계속 눈구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서해안과 울릉도, 제주도는 내일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내륙 지역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낮 동안 받았던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내일도 오늘만큼 매우 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춘천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내륙 지역도 영하 10도 아래의 추위로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중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파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